당장 이 집에서 나가! 퇴근하고 돌아온 집. 아내는 갓난아기를 한 손에 안은 채 땀 흘리며 저녁을 짓고 있는데 제 부모님과 형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노골적으로 비웃으면서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거실 구석에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와 지난 2달간의 은행 거래 내역을 전부 출력해왔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고작 몇 푼 훔쳤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기생충 같은 가족에게 제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 제가 먼저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한 그날의 이야기. 황혼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뻔뻔한 가족이 어떻게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이름은 박진우. 올해 38살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고 직급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남들이 보기에 그럭저럭 안정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버는 돈 한 푼 한 푼이 모두 땀과 노력,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과 맞바꾼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은 아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일 겁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공사장이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장에 들러 과일 좀 사고 아내를 위해 쇠고기 야채죽도 한 그릇 샀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아내 이수진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거든요.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이 늘 묵묵히 참아내는 사람 특유의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집에 도착해서 아내 대신 아이를 잠시라도 안아주고 아내가 편히 앉아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라도 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너무 오랫동안 울어 거의 탈진 직전에 이른 그런 울음이었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끓고 있는 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마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죠. 갓난아들 민준이는 얼굴이 새파래질 때까지 울며 온몸을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달래면서 끓는 냄비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발로는 길을 막는 의자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소파에 등을 기댄 채에 TV를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보며 가끔씩 낄낄거리고 계셨습니다. 형 박진호는 소파에 아예 드러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죠.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며 아이를 받아주기 위해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차오른 거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무언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죠. 저는 식탁 위에 사온 물건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쿵하는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멩이처럼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세 분 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방 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아들의 희미한 흐느낌만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저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똑똑히 들었지만 제가 감히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형진호가 벌떡 일어나 비웃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마누라 생기니까 형제도 버리겠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 제 시선이 아내에게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손에는 국자를 그대로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견디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내가 할게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라는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아내의 품에서 조용히 아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은 쉬어. 내가 할게.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누가 볼세라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가와 불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 노릇하자면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데 뭐가 서러워서 울고불고 난리야.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제 아내와 아이를 집안의 식모처럼 취급할 권리는 없어요, 어머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계셨죠. 형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 여우 같은 게 당신 꼬드긴 거라니까. 저는 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끌어들이지 마, 형. 형은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아니면 누구겠어? 결혼하고 나서부터 너 완전히 변했어.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을 뿐이었죠. 그때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아버지시니까 제가 아직 여기 서서 대화라도 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으면 오늘 이 집 안에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인정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 형이 즉시 거들었습니다. 맞아.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잘난 척이야?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할부로 산 소파, 명절에 할인받아 산 TV, 밤낮으로 돌아가는 에어컨, 전부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고쳐 안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존중을 배울 기회를 너무나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돈뿐만 아니라 제 인내심까지 마구 써버렸죠. 저는 이 이야기가 몇 마디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이 일을 끝내려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뒤집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여행 가방 하나와 몇 주만 신세 즐게라는 약속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아내의 말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그날부터 제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눈 감아왔던 그날부터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이 방금 목격한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잠시 잠잠해졌을 때, 아내와 아이가 잠들었을 때 저는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열어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저를 돌이킬 수 없는 진실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 때문도 아니었고 낮의 말다툼이 머릿속에 맴돌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 아내와 아들 민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친 하루 끝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의 은은한 노란 불빛이 아내의 얼굴을 비추자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내가 그렇게 초췌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부모님과 형이 이사 오기 전까지는요, 제 머릿속에서는 내가 뭘 놓친 걸까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인 습관처럼 그저 계좌를 대충 훑어볼 생각으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행동이
저를 상상도 못한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습니다. 은행 앱을 열자 거래 내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소소한 지출 내역, 전기세, 수도세, 공사, 자재비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낯선 거래 내역 하나, 500만 원, 3일 전 점심시간에 이체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3일 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 있었고 스마트폰은 개인 사물함에 넣어뒀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돈을 이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나?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손가락은 계속해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거래 내역, 800만 원, 일주일 전 오후, 그리고 또 하나 1200만 원, 2주 전. 저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손끝까지 퍼져나가는 차가운 냉기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더 이상 스크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거래 내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심장이 점점 느리게 뛰었습니다. 침착해서가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2달 사이에 총 7번, 합계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제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기억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거래들을 실행했다는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취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동료도, 친구도,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낯선 이름들 뿐이었죠.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처럼 빠르고 거칠게요. 저는 각 거래의 세부 내역을 여러 시간과 날짜를 확인하고 제 기억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이체는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회의 중일 때, 공사 현장에 있을 때, 샤워할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오직 끔찍할 정도로 선명한 느낌 하나만이 저를 덮쳤습니다. 누군가 제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저와 한 집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주 전 어머니가 제 스마트폰을 들고 손주 사진 좀 보자고 하시며 비밀번호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알려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 형이 제 스마트폰을 들고 야, 축구 중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그들은 가족이었으니까요. 가족은 경계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생각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어 예전에 업무용 이메일을 받던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계정은 여전히 동기화되어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몇 분 기다린 후 메일함에 들어가 인증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OTP 인증번호들. 저는 이메일 하나하나를 여러 거래 시간과 대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단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고 시스템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스마트폰으로 인증번호를 받고 돈을 이체한 후 증거를 삭제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잠든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고 적나라하며 잔인한 배신감이었죠. 만약 돈이 필요했다면 제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훔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하지만 이내 힘을 풀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끝내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몸을 바로 세우고 거실 구석에 설치해둔 작은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가사 도우미를 감시할 목적으로 달아둔 것이었죠. 그 후로는 거의 잊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앱을 열고 로그인해서 과거 데이터를 찾아보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낯선 거래가 있었던 날 중 하루를 선택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거실, 조용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아주 빠르고 익숙하게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기도 전에 형이 다가와 어머니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면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형의 입술이 무언가를 읽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OTP 인증번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들 뒤편 소파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지켜보다가 짧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는 똑똑히 듣지는 못했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해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놀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완벽해서 더 이상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껐습니다. 까만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저조차도 알아보지 못할 얼굴이었습니다. 분노도 당혹감도 사라지고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스워서가 아니라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아들도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갑, 언제든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는 척해야 하는 그 감각 속에서 단 1분도 더 누워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이 깨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의 풍경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형은 소파에 길게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세상만사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한 무심한 표정으로요. 한 달 전이었다면 저는 이 광경을 평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기하고 있었고 그 연기는 매우 능숙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식은 죽을 데우고 있었죠. 피곤함이 역력한 눈빛이었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저를 본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민준이 보고 있을게. 당신 먼저 먹어.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내가 망설인 것은 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부비며 얕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겨우 8개월 된 아이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리가 없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며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반찬에 내가 일찍 들어올게. 아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그 감정을 감췄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고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해야 할 말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아주 자연스럽게 늘 하던 습관처럼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신발을 신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 존재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저는 차에 탔지만 바로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카메라 앱을 실행한 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바로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형이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다. 형은 방에서 나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곧장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해 온 일처럼 보였습니다. 형은 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모든 동작, 눈빛,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까지. 그리고 형은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현금이 없네. 바로 그때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들렸습니다. 괜찮아. 저녁에 그 애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 저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놀라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어제는 단 한 번의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제는 멈출지도 모른다고 아주 작은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표를 저에게서 제 아내로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볼 필요가 없어서 화면을 껐습니다. 이미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끝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 위해 제 마음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지만 회사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른 기기에서의 접근 권한을 모두 차단했으며 지문 인증을 활성화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달치 거래 내역 전부를 출력했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숫자들을요. 저는 창고에 앉아 그 서류 뭉치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5천만 원.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던 날들이었고 늦은 밤 퇴근길이었으며 걸음길이었고 설치던 잠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한마디 말도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달랐습니다. 문을 열자 또다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거실 구석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어머니가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고작 100만 원인데 그것도 못 내놓겠다는 거야? 형은 소파에 앉아 테이블에 다리를 올린 채 비웃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비자금까지 챙겨뒀나 보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는 듯이요.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돈이 없어요. 어머니는 한 걸음 다가서며 아내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네가 비자금 숨겨둔 거 다 알아. 아내는 뒤로 물러서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제 등 뒤로 아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즉시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마침 잘 왔다. 네, 아내가 돈을 주고 내놓지를 않잖니. 형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집 돈인데 꼭 제 돈인 것처럼 구네. 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아보며 물었죠. 당신 돈 있어? 아내는 눈이 빨개진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감히. 저는 아내를 잠시 바라본 뒤 다시 그들을 향해 섰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테이블로 가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유리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하고 서류 뭉치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오늘 확실하게 하죠. 제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누구도 감히 말을 끊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스마트폰을 들고 형이 인증번호를 읽고 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신 모습. 침묵.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서류 뭉치를 그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2달 동안 5천만 원. 묻지도 말하지도 부탁하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셨더군요. 어머니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은 더 이상 웃지 않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느리고 명확하게. 그런데 이제 제 아내 돈까지 탐내시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씀드리죠.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췄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은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망치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즉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저는 아내를 돌아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방에 들어가 있어. 아내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말 들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세 사람과 마주 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지켜줄 것도 참아줄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돌이킬 수 없는 명확한 경계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거실은 벽에 걸린 시계에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마주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제 생각 속에서 전부였던 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조차 어색할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는 아까처럼 날카롭지 않았지만 더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날 몰래 찍어?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오해야. 가족끼리 스마트폰 좀 볼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가 거래 내역 서류를 집어들고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오해로 5천만 원을 정확히 이체하셨습니까?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어를 또박또박 마치 바닥에 못을 박듯이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뭐? 동생 돈 좀 썼다고 큰일 나냐? 저는 형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내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형은 그게 좀 쓴 거라고 생각해? 형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번 돈도 다 이 가족 덕분이야.
이만큼 키워줬으면 이제 좀 돌려받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 말. 예전 같았으면 저는 침묵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빚을 졌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형이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확실히 해두지. 저는 의자를 끌어 그들과 마주 보고 앉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부모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도 거리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과 대화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일 알고 계셨습니까? 아버지는 침묵한 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죠. 어머니와 형이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세 사람 모두의 합작품이었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했을 뿐. 저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대체 무엇이 오해라는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가족끼리. 저는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한마디 부름이었지만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그런 짓 안 합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형이 비웃었습니다. 오버하지 마. 돈 가지고 뭘 그래. 저는 형을 보았습니다. 형은 돈일 뿐이라고? 그럼 다시 갚아. 그 말에 형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잠시 후 형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썼는데 뭐 어쩔 건데? 다 써버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갚아나가. 형은 복수했습니다. 없어. 저는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죠. 그럼 나가.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라 결정이었습니다. 형은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좋아. 내가 나간다. 하지만 너 기억해둬. 다시는 나를 형이라고 부르지. 저는 형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형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 아니라 진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두 분께 이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안 나가면 어쩔 건데.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어디까지 가겠다는 건데? 어머니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경찰이 개입하기에 충분할 만큼이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제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 달 전에 저였다면 저조차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얼어붙었고 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물러서면 내일 그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아이에게도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의 일부를 잘라내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아내가 침대에 앉아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들어와 옆에 앉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말했습니다. 끝났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저는 잠든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틀 안에 나가시라고 했어.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닐까요? 저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저를 위한, 가족을 위한, 그리고 한때 우리를 묶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너무한 게 아니야. 너무 오랫동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이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저 견디는 것에 익숙해졌고 저는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오늘부터 그 두 가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 밖을 보았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도요. 지금의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파도를 앞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 소리도, 어머니의 잔소리도, 형이 짜증내며 문을 쾅 닫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 옆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인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뜻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깊이 잠들지 못했는지 눈은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이 가정을,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지키려고 애썼던 자식된 돌이라는 것을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서 자요. 아내는 눈을 뜨고 저를 보며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내버려 둔 것을 후회해.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오늘에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흘러갔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고 누구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식사를 준비하셨지만 저를 부르지 않으셨고 형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들고 계셨지만 책장을 넘기지는 않으셨죠. 마치 한 집에 사는 타인들처럼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말했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기다릴 필요도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해서 여러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부엌 구석에 몰려 아이를 안고 있던 아내의 모습, 손가락질하던 어머니, 비웃던 형, 모든 장면이 꺼지지 않는 영화처럼 선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 아버지의 동생이자 제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믿는 분 박태수 삼촌이었습니다. 전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삼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삼촌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삼촌, 저 진우예요. 삼촌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진우냐?
웬일이냐. 오랜만이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삼촌, 도움이 필요해요. 삼촌은 길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에 올라가 말하고 말했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 편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일을 냉정하게 바라봐 줄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내와 약속한 대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집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처럼 긴장감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평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거짓된 평온함 같았죠. 어머니는 청소를 하고 계셨고 형은 더 이상 소파에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곧게 펴고 앉아 계셨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모두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어가 열쇠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일어나 문을 열자 삼촌이 서 계셨습니다. 단정한 셔츠 차림에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삼촌,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자 삼촌은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집 안을 한번 둘러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고개를 돌려버렸죠. 삼촌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죠. 삼촌은 서서 아주 집중해서 단 하나의 장면도 놓치지 않고 영상을 보셨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삼촌은 바로 말하지 않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님, 설명 좀 해보시죠.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아주버님.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삼촌은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말을 잘랐습니다. 형수님, 조용히 좀 하세요.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삼촌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크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삼촌은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절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 증거고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삼촌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틀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나가지 않으시면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하지도 충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형님,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삼촌이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틀렸어요. 아마 아버지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정면으로 들은 것은 처음일 겁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삼촌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삼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는 잘못한 거 없어. 그리고 어머니와 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도 분수를 좀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끼어들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말은 제3자의 입을 통해 나와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네가 옳다. 단 4글자였지만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저는 진짜 큰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삼촌이 돌아가신 후 집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에 피로한 침묵이 아니라 폭풍우 직전처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삼촌을 배웅했습니다. 삼촌은 별 말씀 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강하지 않은 손길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돌아왔을 때 세 사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시선이 제 모든 발걸음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 있다가 말했죠. 하루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밖에서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지만 식사 자리는 더 이상 가족 식사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부르거나 권하지 않았죠. 저와 아내는 방에서 식사했습니다. 문은 닫지 않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무서워? 아내는 고개를 젓다가 다시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는 아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멀리 와버려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될까봐 무서워요. 저는 아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멈추지 않으면 더 멀리 가버려. 아내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제가 한계까지 버텼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일찍 잠들지 않았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시가 넘었을 무렵 거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알아채지 못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테이블 앞에 서 계셨고 형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저는 똑똑히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들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사과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서서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내보다도 일찍요. 아내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요. 저는 곧장 차로 갔지만 이번에도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카메라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으며 8시가 넘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우 고객님 맞으신가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은행입니다. 고객님, 오늘 오전에 2천만 원 이체 거래가 있으셔서요. 저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없는데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거래가 승인되기 중입니다. 저는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증거가 있음에도, 제가 직접 말했음에도 그들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어머니가 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주 스마트폰이 아니라 어젯밤 거실에 두었던 낡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형이 그 옆에 서서 두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모든 것을 잠그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죠. 아직 방법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한 가지 사실만이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빠르지 않지만 단호하게요. 제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스마트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형은 벌떡 일어나며 말했죠.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놓으세요. 어머니는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눈빛이었습니다. 내 스마트폰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계좌는 제 겁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못 줘.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죠. 제가 전부 잠갔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형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뭘 잠가?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전부 다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켜서 그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그 거래 실패했습니다. 저는 느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성공할 일 없을 겁니다. 형이 비웃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치밀하냐? 저는 대꾸하지 않고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어.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똑바로 서서 크지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2번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파도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납처럼 무거운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도 누가 깨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제 몸이 더 이상 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와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큰 폭풍 후 전에 비정상적인 고요함 같았죠? 저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요리도 청소도 하지 않고 그저 등을 곧게 펴고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제가 나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차가움이었죠. 정말 결심한 거냐? 어머니는 돌려 말하지 않고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였지만 저는 그것이 인정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느릿한 걸음걸이, 여전히 무심한 눈빛. 하지만 오늘은 이전처럼 태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형의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경멸이 아니라 무언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단 3마디였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가라앉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까지 갈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지도 신문을 읽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 한가운데 서서 저를 보며 말했죠. 앉아라.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제가 수년간 들어온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침묵하게 되는 그런 목소리. 하지만 오늘 저는 바로 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잠시 쳐다본 후에야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다른 남자와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겨우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둔 거리였지만 평생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 문제는 내가 잘못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가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잘못했다.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기다렸죠.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애비다. 내가 와서 사는데 네가 뭔데 날 내쫓아. 그 말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만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년간 사용해온 바로 그 권력.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아버지시지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언성을 높이지도 논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집? 이 집에도 우리 공이 있어.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공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이 웃었습니다. 널 이만큼 키워준 게 공이 아니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지난 몇 년간 제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형까지 먹여 살린 건 뭡니까?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하지 않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도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저도 일어섰습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가시라고요. 형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안 나가면 어쩔 건데.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도 완곡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분위기는 즉시 팽팽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다. 네가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자. 그 말은 도전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아내는 그곳에 앉아 민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제가 다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가지 않으실 거야. 아내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거야. 아내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니라 이 일의 대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게.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지킬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스마트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세 사람 앞에서 저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잠시 멈칫했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망설이지도 않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여보세요. 사건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황하게 늘어놓지도 덧붙이지도 않고 사실만을 말했습니다. 제 계좌가 무단으로 사용되었고 증거가 있으며 관련자들이 지금 한 집에 있다고 수화기 너머에서 몇 가지를 더 물었고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담당자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로 뒤돌아서지 않고 제가 방금 무슨 일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고 확인의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섰을 때 세 사람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눈빛에는 날카로움 대신 당혹감이 서려 있었죠. 형은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분노도 위압감도 아닌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눈빛. 정말 전화했구나.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진우야, 너 미쳤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위압감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목소리였습니다. 집안일을 왜 밖으로 끌고 나가?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집 안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형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경찰 오면 네가 이길 것 같아? 저는 형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길 필요 없어. 그저 멈추고 싶을 뿐이야. 그 말에 형은 처음으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도전이 아니라 끝을 고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말했습니다. 알았다. 두 사람이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저는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고 취소해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없이 단호하게 아버지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진우야. 이번에 아버지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도 이놈도 아닌 제 이름.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회는 드렸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이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가와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 애미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그 질문. 예전 같았으면 저는 당황하고 허둥대고 모든 것을 되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계속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마음 약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눈물은 흘러나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맞서는 것을 받아들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말은 이미 모두 끝났으니까요. 약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우 씨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죠. 저는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들이 들어와 집안을 둘러보자 분위기는 즉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그쳤고 형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계좌무단 사용건으로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뭉치와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님과 형입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기록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처벌을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제 머릿속에는 말다툼의 장면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부엌 구석에 몰려 아이를 안고 있던,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없어 보이던 아내의 눈빛. 제가 말했습니다. 네, 크지 않지만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라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하고 몇 가지를 더 물은 뒤 나중에 다시 조사를 위해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마침표처럼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피곤하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아주 큰 공허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제 등 뒤에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낯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민준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다 끝났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주 가볍게.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가 그곳에 있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끝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찰이 돌아간 후 집안은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말다툼도 논쟁도 팽팽한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다시는 붙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테이블, 같은 의자였지만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등 뒤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고 그저 바닥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주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형은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반응도 없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의자에 아주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마치 불과 몇 분 사이에 몇 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죠.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통쾌하지도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것이 대가라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일들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서 있기도, 더 이상 그들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서 있으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더 이상 마음 약해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민준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분들 괜찮으세요? 저는 앉아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아내는 더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느렸습니다. 마치 아내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죠. 저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화났어? 아내는 고개를 돌려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잠시 멈칫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가족이 타인이 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무도 밥을 짓지 않았고 서로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음식을 사와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권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먹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의 위선은 없었죠. 밤이 되자 밖에서 여행 가방을 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나가보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가야만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9시가 넘었을 때 방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아버지가 혼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형도 없이요. 아버지는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아침과 같은 자리였지만 이번에는 긴장감 대신 무거움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까봐 두렵지 않으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히 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러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미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네가 이 지경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런 한숨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너한테 참으라고 가르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버리라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버린 게 아닙니다. 그저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전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듯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아버지를 부르지도 잡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는 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안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발소리도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아이의 숨소리와 제 심장이 느리게 뛰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도 잡동사니도 그 세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넓고 차갑고 고요한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웠습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가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움 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마치 일부를 잃어버렸지만 반드시 잃어버려야만 했던 부분을 떼어낸 듯한 그런 느낌. 제가 돌아섰을 때 아내가 등 뒤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가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함께 그 텅 빈 공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죠. 집이 너무 조용해요.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조용하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제가 대가를 치러야 할 이야기의 시작. 하지만 이번에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은 정말로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켜져 있던 TV 소리도, 밤늦게 들리던 무거운 발소리도, 억압적인 말들과 의심의 눈초리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가족.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첫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깨지도, 소음 때문에 뒤척이지도,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침대 옆에 앉아 민준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억지 미소도 피곤함을 감추기 위한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이 평범한 느낌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더 이상 어지럽게 널린 물건도, 아무렇게나 던져진 옷까지도, 쌓여있는 그릇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대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의 공기가 가슴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열어보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박진우 씨, 오늘 오후에 조사받으러 나와 주십시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와 아내는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서두르지도 따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주 앉아 여유롭게 침묵 속에서 가끔 작은 대화를 나누며 식사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일찍 출근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볼 일이 좀 있어. 아내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를 존중하고 믿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거의 가져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크지 않은 방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기록하고 한 명은 질문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과 시간들을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신고를 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하고 말했죠.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돌아왔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선택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며 무언가 묻고 싶은 듯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자 아버지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받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받아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바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진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병원이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편찮으세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반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형은요? 아버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 일 그만둘 수 없겠느냐. 그 말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명령도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말다툼도 분노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내가
구석에 몰려있던 그날의 모습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멈추지 않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응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전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대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감정이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어디까지 가든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화 이후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의 굴레로 돌아갈 것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빛, 말, 압박, 그리고 제가 익숙했던 방식인 양보. 하지만 이번에는 제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했고 정시에 퇴근했으며 아이를 안아주고 아내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지만 제 안에서는 한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형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보고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어디야? 형의 목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전의 위압감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 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 좀 보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형이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네 회사 근처 카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설 때 아내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조심해요. 저는 아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 뒤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으려는 게 아니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분쯤 지나 형이 왔습니다. 형은 집에서 입던 후줄근한 차림이 아니라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진지했죠. 형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와 앉았습니다. 인사도 질문도 없이 그저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진짜로 하는구나.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아무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알았다. 한참 동안의 침묵. 마치 할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형이 말했습니다. 내가 갚을게. 저는 놀라지 않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형은 저를 보았습니다. 얼마인지는 네가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전부 다 갚을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형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뭐가 그리고 나서야?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은 돈 갚으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 형은 잠시 멈칫하다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럼 뭘 더 원하는데? 저는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형이 생각해봐.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형은 등에 기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야. 처음으로 형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도 이놈도 아닌 제 이름.
내가 잘못했다. 저는 말없이 형을 보았습니다. 형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너무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형 생각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형이 멈췄을 것 같아? 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 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돈은 형이 갚으면 받을게. 하지만 그 일은 계속될 거야. 형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안 놔줄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형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지만 즐거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가 생각보다 독하구나.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일어섰습니다. 알았다.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잡지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화가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확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확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만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돈 갚겠대. 아내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잠든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돈은 받지만 멈추지는 않을 거야.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더 묻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해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감정이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아들 옆에 누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랜만에 제가 제 역할에 맞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기계도, 짐꾼도 아닌 보호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겉보기처럼 평온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다 보내지 않고 몇백만 원씩 나누어서요. 돈이 부족했거나 혹은 그것이 형이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저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수년간 주었던 것처럼 묵묵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 것이었으며 어느 날 저녁 제가 막 퇴근했을 때 아내가 제게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3통. 저는 바로 다시 걸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어떤 식으로든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작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우, 나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지는 네라는 대답. 아주 오랜만에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보고 싶구나.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도 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전화로는 못하겠다.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지 않고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내일, 내 이모 집에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갈게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걱정 안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걱정은 안 돼. 그냥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 아내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은 동의가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혼자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모댁은 낯설지 않았지만 아주 오랜만에 가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즐거운 가족 모임도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다림의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아버지와 형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보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가 이모께 인사를 드리고 그들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느낌은 아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이 빠졌구나. 아주 간단한 말이었지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책도 압박도 아닌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묵했습니다. 공기는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일 말이다. 아버지는 말을 고르는 듯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취하할 수 없겠느냐? 저는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 됩니다. 돌려 말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고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연을 끊겠다는 거다. 저는 잠시 1초, 2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신 겁니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못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명확하게 말했죠.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으셨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지 않은 게 아니라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줄은 몰랐던 거다. 그 말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행동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저는 형을 보았습니다. 형은 이미 그 질문을 했고 나도 대답했어. 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형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 없는 그저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이걸로 끝난 걸로 하지.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분노가 아니라 포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은 길지 않았습니다. 클라이맥스도 말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길을 가게 되었다는 마지막 확인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어설 때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진우야. 제가 돌아보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일부를 남겨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멈추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멈추면 다시 약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자신에게 약해지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만남 후 저는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차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일어난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이요. 말들, 눈빛들, 침묵들, 모든 것이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바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무거움이었습니다.
저는 길가의 한 찻집에 멈춰 앉아 아이스티 한 잔을 시켰습니다. 바로 마시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가 두 가지 것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과거, 다른 한쪽은 현재, 그리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쯤 저는 일어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죠.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변한 것은 없었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경계해야 한다는 느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아내가 돌아보았습니다. 왔어요. 저는 바로 말하지 않고 그저 아내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아내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잠든 민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었죠. 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일이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한, 이 아이가 자라날 환경을 위한 것이었음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아내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없이, 끼어드는 말도, 의심의 눈초리도 없이, 그저 두 사람과 한 아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식사하며 가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저를 보다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내가 말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슬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려서 슬픈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잃어버려야만 했다는 게 슬퍼. 아내는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해, 그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형은 돈을 거의 다 보냈고 더 이상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짧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뭐 먹었니? 민준이는 잘 있니? 저는 읽었지만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아주 짧게 답장했습니다. 네, 그냥 그래요. 민준이 건강해요. 더도 덜도 아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어느 날 오후 제가 퇴근했을 때 아내가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아내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제가 다가가 옆에 서자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내는 먼 곳을 보았습니다. 만약 나중에 모든 게 달라지면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겠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들 수는 있어. 아내가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걸 원해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건 알아. 아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양쪽 사이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했고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적어도 제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느리게 흘렀습니다. 무겁고 느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큰 파도가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점차 안정될 때의 그런 느림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세 달.
전화는 더 이상 오지 않았고 문자는 뜸해졌습니다. 형은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도 사과도 부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의 방식으로 끝맺었을 뿐입니다. 법적인 절차도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끄럽지도 길게 끌지도 않고 그저 보이지 않는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모두는 그 상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제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이를 안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민준이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웃을 줄 알았고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다가갈 때마다 아이는 손을 뻗으며 옹알거렸습니다. 아빠, 아직 서툰 발음이었지만 제 걸음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옷깃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일어났던 일들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저는 아이를 보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감정이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멈추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내가 계속 침묵했다면 이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그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보았으니까요. 저는 아이를 내려놓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 이해. 어떤 것들은 잘라내지 않으면 썩어버리고 한번 썩어버리면 다시는 구할 수 없다는 이해. 어느 날 오후 제가 막 퇴근했을 때 아내가 제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셨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는 분 편에. 제가 열어보자 안에는 낡았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접힌 회색 스웨터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학생이었을 때 입었던 제 옷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가족과 소박한 밥상, 그리고 노란 등불 아래서 공부하던 저녁 시간밖에 없었던 그 시절. 저는 스웨터를 들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옆에 서서 묻지도 끼어들지도 않고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 길지 않은 단 몇 줄이었습니다. 네가 17살 때 입던 옷이다. 그때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지. 이제야 엄마는 알겠다. 네가 참을성이 좋았던 게 아니라 참는 것에 익숙해졌던 거라는 걸. 미안하다 아들아. 저는 쪽지를 아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도 벅차오르는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가벼워지는 느낌, 용서도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려놓음. 저는 스웨터를 내려놓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냥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베란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춥지도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딱 좋았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집들, 불빛들, 모든 곳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온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르게 행동했을까?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니, 어떤 것들은 끝까지 가봐야만 한계를 볼 수 있고 한계에 부딪혀 봐야만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아 아내가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내가 웃었습니다. 뭐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곁에 있어줘서.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저는 아내를 잠시 보다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풍파를 겪은 사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겪고도 자신에게 여전히 소중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가족이 책임이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 저는 아이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가 아니라 올바른 곳에서부터. 그리고 이번에는 나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야. 어떤 이야기들은 듣고 나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깜짝 놀랄 반전이 있거나 극적인 사건이 없어도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여운을 남깁니다. 진우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한 이야기도 단순한 가족 갈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더 깊게는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도와 나약함의 경계, 인내와 이용당함의 경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과 한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공정함 사이의 경계. 우리 문화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항상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라면 아무리 잘못해도 참고 넘어가고 대신 짊어져야 한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해야 한다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되는가? 진우 씨는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요.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넘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항상 침묵하며 견디기만 한다면 잘못된 행동은 점차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일어서기 전까지는요, 하지만 일어서는 데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진우 씨가 치른 대가는 단지 관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죄책감, 옳고 그름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양쪽 사이에 서 있어야 했던 순간들, 누구나 그 단계까지 갈 용기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무정한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멈출 용기를 낼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부분은 진우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장면이 아니라 멈추지 않으면 더 멀리 가버린다고 말했던 순간입니다. 그것은 아주 귀중한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억지로 붙잡고 있을수록 상처만 깊어지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잃으면 아프지만 잃지 않으면 더 아픕니다. 그리고 때로 한 남자의 성장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언제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큰 가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우 씨의 아내 수진 씨의 존재는 이야기에 또 다른 색채를 더합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낸 사람도 전환점을 만든 사람도 아니었지만 가장 많이 견뎠고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침묵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너무 많은 말을 한 사람이라고. 수진 씨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드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요구하지도 싸우지도 하소연하지도 않지만 조용히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우 씨의 부모님과 형에게 이 이야기는 단죄가 아니라 되돌아볼 기회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는 것을 회수 가능한 투자로 생각하지만 감정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혈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호 씨 같은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책임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누군가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들기 전까지는요. 이 이야기에는 완전히 옳은 사람도 완전히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스스로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누군가는 항상 그 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사랑 때문에 참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잃는 것이 두려워서 참고 있습니까? 만약 사랑 때문이라면 계속하십시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라면 아마도 이제는 멈춰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일 필요도 시끄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명확하게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진우 씨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계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남겼다면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주 현실적이고 진솔하며 때로는 그 안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요.